소동파 유배지에서 피어난 천년의 지혜. 당신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희망보다는 피로가 먼저 밀려오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에 한숨이 나오진 않으십니까?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노력은 배신하며 운명은 당신을 시험하듯 끊임없이 장애물을 던져 놓는 것만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천년 전 한 천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동파, 본명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음식점에서 자주 보셨을 동파육이라는 요리, 바로 그 사람이 만든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이자 시인이며 서예가이자 화가였고 관료이자 사상가였으며 무엇보다도 인생의 달인이었습니다. 소동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끝없는 추락의 연속, 그러나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영혼. 그는 평생을 권력의 중심과 변방의 유배지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사형수가 되고 다시 복귀했다가 또다시 쫓겨나는 인생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시를 썼으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동파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행운으로 재해석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배지를 여행지로, 가난을 자유로, 추락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다친 가슴을 뚫어주는 날카로운 화살이자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소동파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그의 화려한 성공과 비참한 실패,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순간과 그곳에서 피어난 불멸의 예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인생의 지혜를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1장 천재의 탄생 - 미산의 별이 떠오르다. 1037-1057 사천의 산골에서 태어난 빛. 서기 1037년 중국 사천성 미산현이 한 선비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소식, 자는 자첨입니다. 그의 아버지 소수는 지역에서 이름난 학자였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한 소위 말하는 제야의 고수였습니다. 어머니 정씨는 현명하고 교양 있는 여인으로 어린 소식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소식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태어난 날 밤 그의 어머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집안을 환하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위인전에 흔히 나오는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식이 보여준 재능만큼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은 5살에 글을 읽기 시작했고 7살에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이 되자 이미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기억력은 신의 경지였습니다. 한번 읽은 글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고 복잡한 역사의 흐름과 철학적 논쟁들을 꿰뚫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문장력이었습니다. 어린 소식이 쓰는 글은 단순히 화려하거나 박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독특한 힘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 평범한 일상에서 깊은 철학을 이끌어내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가족의 꿈. 소식에게는 3살 아래의 동생 소철이 있었습니다. 형만큼은 아니었지만 소철 역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문학도였습니다. 두 형제는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소수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소수는 늦은 나이까지 과거 시험에 실패하며 좌절했지만 아들들만큼은 다르리라 믿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책들을 구해 아들들에게 읽혔고 밤늦도록 촛불을 켜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스승이었고 때로는 따뜻한 친구였습니다. 어머니 정씨의 영향도 컸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단순히 책 속의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그녀의 가르침은 평생 소동파의 행동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역사 속 충신들과 의로운 선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권력보다는 정의를, 명예보다는 양심을 택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소식은 단순한 수재가 아니라 인격과 재능을 겸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책만 파고드는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강에서 헤엄치고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았습니다. 사천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의 감성을 키웠고 평범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그에게 진정한 인간미를 선물했습니다. 1056년 소식의 나이 20살이 되던 해 가족의 운명을 바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 소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수도 개봉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치르자. 당시 중국은 송나라 시대였고 수도 개봉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 화려한 궁궐과 높은 누각들, 그리고 천하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곳. 사천에서 개봉까지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수천 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각 지역의 풍속과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촉도의 험한 산길을 넘으며 그는 산이 높을수록 경치는 더 아름답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에서 얻은 경험들은 훗날 그의 문학과 사상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057년 봄, 드디어 그들은 개봉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모습에 일행은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의 눈은 궁궐이나 높은 건물이 아니라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자와 평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그는 인간 세상의 복잡한 풍경을 읽었습니다. 제2장 혜성 같은 등장 천재, 세상을 놀라게 하다. 1057년에서 1061년까지 과거 시험장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수험생들, 그들 모두가 인생을 걸고 이 시험에 임했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의 주 감독관은 구양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정치가로 당송팔대가의 이름을 올린 거목이었습니다.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의 눈에 들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형벌과 상의 관계에 대해 논하라. 소식은 붓을 들었고 그의 손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고대의 제왕들이 형벌과 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역사를 되짚고 인간의 본성과 정치의 목적을 논하며 현실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박식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장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논리는 단단했으며 표현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천년 묵은 거목이 뿌리를 땅 깊이 내리고 있으면서도 가지를 자유롭게 하늘로 뻗는 것 같았습니다. 구양수가 소식의 답안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을 때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 단락을 더 읽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문장까지 다 읽고 나자 그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 시험관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글은 내가 평생 본 답안지 중 최고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고 간결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은 글은 처음입니다. 구양수는 이 답안에 만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글이 자신의 제자가 쓴 것이라면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채점했다고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하게 2등으로 채점했습니다. 나중에 답안지에 봉인을 뜯고 보니 소식이라는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구양수는 자신의 제자가 아닌 완전히 낯선 청년이 이런 글을 썼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개봉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소식과 그의 동생 소철이 나란히 합격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사천에서 쌍용이 날아올랐다. 황제 인종은 합격자 명단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특히 소식 형제의 이름을 보고는 옆에 있던 환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미래의 정승 2명을 한꺼번에 얻었노라. 내 후손들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구양수는 소식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40살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구양수는 소식의 재능에 감탄했고 소식은 구양수의 학식과 인품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구양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앞에서 길을 비켜야 하오. 내 시대는 이제 끝났소. 앞으로 30년 후에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모두가 소식의 이름만 부를 것이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구양수는 진심으로 소식에게서 자신을 뛰어넘을 천재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소식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겼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20살의 소동파에게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고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개봉의 상류 사회는 그를 환영했고 그의 시 한 편, 글 한 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투어 베껴 읽었습니다. 그는 젊음의 특권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글을 썼으며 저녁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재치 있는 말 한마디, 즉흥적으로 지은 시 한 편이 자리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소식은 또한 사랑도 했습니다. 그는 왕씨성을 가진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왕부인은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재능을 이해하고 지지했으며 집안일을 돌보며 남편이 학문과 관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은 매우 좋았고 소식은 아내를 위한 애틋한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시기 소식이 쓴 글들은 젊음의 패기와 이상주의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정책과 올바른 인재만 있다면 송나라는 더욱 번영할 수 있고 백성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직 그는 권력의 냉혹함을, 정치의 복잡함을, 인간 본성의 어두움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61년 소식의 어머니 정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교 전통에 따라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개봉의 생활이 끝났고 그는 다시 사천의 산골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간은 소식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일깨웠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기에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던 경험은 훗날 그가 겪을 수많은 부침을 견디는 정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3장 신법의 폭풍. 원칙과 현실의 충돌. 1069년에서 1079년까지 왕안석의 개혁. 1069년 소식이 상을 마치고 다시 개봉으로 돌아왔을 때 송나라는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신종이 즉위했고 왕안석이라는 강력한 개혁가가 재상의 자리에 올라 신법이라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파탄 지경이었고 북쪽의 요나라와 서쪽의 서한은 끊임없이 위협했으며 군대는 약해져 있었습니다. 왕안석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혁명적인 정책들을 도입했습니다. 청묘법 농민들에게 국가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 시역 법부역을 돈으로 대체, 보갑법, 민간 자의 조직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정책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며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목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이 제도들을 악용하여 백성들을 수탈했고 급진적인 변화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소식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는 왕안석의 개혁 취지에는 동의했습니다. 송나라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폐해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관리로 파견되었던 지방에서 그는 농민들이 청묘법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되는 것을 보았고 부역 대신 돈을 내야 하는 제도가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소식은 조정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법의 취지는 좋으나 실행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돕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소문을 올렸고 회의에서 직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던 왕안석과 신법 추진 세력은 이런 비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소식은 시대착오적인 보수주의자이자 개혁의 걸림돌로 보였습니다. 소식은 이상론만 늘어놓고 현실을 모른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소식은 점점 조정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와 생각을 같이 하던 구양수 같은 원로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관료들은 대부분 신법 지지파였습니다. 소식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071년 그는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차라리 지방으로 가서 백성들을 직접 돕겠다. 그렇게 그는 항주의 지방관으로 좌천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에게 지방 발령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관료의 역할을 발견했습니다. 항주에서 그는 유명한 서호를 정비하는 대공사를 주도했습니다. 호수가 갈대로 뒤덮여 물이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갈대를 제거하고 제방을 쌓아 물의 흐름을 개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낸 흙으로 호수 한가운데 긴 둑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항주의 명물로 남아있는 소재입니다. 백성들은 이 아름다운 둑길을 걸으며 소식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밀주에서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소식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봉급을 털어 약을 사고 임시병원을 세우고 직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주에서는 가뭄이 들었습니다. 소식은 저수지를 건설하고 관계시설을 개선하여 농민들이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목민관으로 존경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큰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짜 정치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 오대시안 죽음의 문턱에서 1079년 여름 소식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쓴 시들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오대시안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정적들은 소식이 지난 몇 년간 쓴 시들을 모아 그 속에서 황제와 조정을 비방하는 구절들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뿌리가 늙으면 잎이 마르고 나무가 쓰러지면
산이 무너진다는 구절을 두고 황제가 늙어 무능하다는 뜻이라고 해석했고, 동쪽에서는 버드를 심고 서쪽에서는 배나무를 심었다는 평범한 풍경 묘사를 두고 조정의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의미라고 꼬아서 해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수십 편의 시에서 수백 개의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를 쓴 사람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만이 중요했습니다. 문자옥, 즉 글로 인한 옥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7월 28일 소식은 체포되어 수도 개봉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은 오대, 즉 어사대의 감옥이었습니다. 어두운 감방에 갇힌 소식은 매일같이 취조를 받았습니다. 취조관들은 그가 쓴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이대며 그 뜻을 추궁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당신은 황제를 비난한 것이 아닌가? 이 표현은 신법을 조롱한 것 아닌가? 이 은유는 재상을 모욕한 것이지? 소식은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의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고사를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취조는 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옥에서의 날들은 지옥이었습니다. 소식은 매일 밤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몰래 두 수의 시를 써서 동생 소철에게 전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 아비가 곧 죽을지도 모르니 슬퍼하지 마라. 내 평생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니 죽는다 해도 한이 없다. 형 소식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생 소철은 미친 듯이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조정의 대신들을 찾아다니며 형을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자신의 모든 관직을 바칠 테니 형을 대신 살려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구양수의 제자들과 소식을 아끼던 많은 관료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식은 송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를 죽이는 것은 나라의 큰 손실입니다. 심지어 은퇴한 구양수도 병든 몸을 이끌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100일이 넘는 옥살이 끝에 마침내 황제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식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황주로 유배 보낸다. 이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선비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 유언은 송나라 황제들이 대대로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둘째, 너무나 많은 조정 대신들이 소식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셋째, 황제 신종 자신도 내심 소식의 재능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1079년 12월 소식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100일간의 고문과 심리적 고통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나이 43이었습니다. 인생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유배지 황주로 향하는 길, 소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깊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어내고 다시 일어서리라. 제5장 황주의 재탄생 동파라는 이름의 의미 1080년에서 1084년까지 1080년 봄 소식은 황주에 도착했습니다. 황주는 양자강 북쪽 기슭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수도 개봉에 비하면 변방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소식은 황주 단련부사라는 명목상의 직책을 받았지만 이는 실권이 전혀 없는 허울뿐인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봉급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이미 개봉에서의 옥살이 동안 바닥났고 가족들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화려했던 중앙 관료에서 하루아침에 한 푼 없는 유배수가 된 것입니다. 아내는 병들었고
아이들은 배를 골았으며 소식 자신도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매일 쓸 수 있는 돈을 150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4,500전을 꺼내어 30묶음으로 나누고 석가래에 걸어둡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내려 사용하고 다 쓰면 그걸로 끝입니다. 설령 손님이 와도 더 쓸 수 없습니다. 하루 150전이면 현대의 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 정도입니다. 한때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리던 고위 관료가 이제는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식은 앉아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주 성 동쪽에 버려진 언덕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잡초가 무성하고 돌이 널려 있어 아무도 쓰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소식은 지방 관청에 청원했습니다.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개간하여 농사를 짓겠습니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43세 나이에 평생 붓만 잡고 살았던 문인이 처음으로 낫과 괭이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땅을 일궜습니다. 돌을 치우고 풀을 뽑고 밭고랑을 만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황무지였던 언덕에 푸른 싹이 돋아났습니다. 배추, 무, 파, 콩. 소식의 손으로 직접 심은 채소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흙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관직에 있을 때는 수천 명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얼마나 알았던가? 지금 이 작은 텃밭을 일구며 비로소 농부의 고단함을, 자연의 위대함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때부터 그는 스스로를 동파거사라 불렀습니다. 동쪽 언덕의 수도자라는 뜻입니다. 소식이라는 본명보다 소동파라는 기호가 더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순간부터입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유배지 밭두렁에서 소동파라는 위대한 이름이 탄생한 것입니다. 동파육의 탄생, 가난을 맛으로 바꾸다. 황주 사람들은 독특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천하게 여겨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돼지고기는 말 그대로 진흙값에 팔렸습니다. 다른 고기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소동파는 이것을 기회로 봤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면 내가 먹으면 되지. 그는 시장에서 헐값에 돼지고기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삶거나 구우면 질기고 느끼했습니다. 소동파는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돼지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낮은 불에 천천히 오래 끓이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간장, 술, 설탕을 넣고 파와 생강으로 잡내를 없애고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졸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질기고 느끼하던 돼지고기가 부드럽고 고소하며 깊은 맛을 내는 요리로 변신한 것입니다. 소동파는 이 요리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그 천한 돼지고기 맛소? 소동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재료는 없소. 다만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이 부족할 뿐이요. 그는 이 요리법을 시로 남겼습니다. 황주의 좋은 돼지고기 값은 진흙처럼 싸다네. 부잣집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난한 이는 요리할 줄 모르네. 낮은 불로 천천히 삶되 물은 적게 넣고 불 조절만 잘하면 저절로 맛있어진다네. 매일 일어나 한 그릇 먹으니 배가 불러 근심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천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요리의 대표주자로 남아있는 동파육의 탄생 순간입니다. 가난이 만들어낸 걸작, 고난이 빚어낸 명작이었습니다. 적벽부 고통을 예술로 승화하다.
1082년 가을, 소동파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창작합니다. 바로 적벽부입니다. 7월 16일 보름달이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소동파는 친구 몇 명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양자강으로 나갔습니다. 강물은 잔잔했고 달빛은 물 위에 은빛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배 위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소동파는 천년을 이어질 명문장을 남겼습니다. 배는 갈대 사이를 떠가고 넓은 강물은 하늘과 맞닿았다. 작은 배 하나가 광활한 우주에 떠 있고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광대한 자연 속에 있다. 나는 강물의 무궁함을 부러워하며 나는 날아가는 신선을 동경하며 밝은 달을 손에 쥐고 영원히 살고 싶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이 슬픈 소리를 가을 바람에 실어 보낸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강물은 끝없이 흐르지만 결국 줄어들지 않고 달은 이지러지고 차지만 결국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천지도 한순간에 변하지만 불변의 관점에서 보면 만물도 나도 모두 무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소동파는 깨달았습니다. 무릇 세상 모든 것은 각자 주인이 있는 법이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털끝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사이의 밝은 달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 누구도 금하지 못하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물주가 내린 무궁한 보물이며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소동파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소유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버렸습니다. 권력, 명예, 재산.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람과 달빛, 자연의 아름다움, 친구들과의 우정, 이 순간의 즐거움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적벽부는 발표되자마자 전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글을 베껴 읽고 외우고 감탄했습니다. 유배수의 글이 어찌 이토록 자유롭고 초월적일 수 있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소동파는 모든 것을 잃었기에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황주에서의 깨달음들. 황주에서의 4년은 소동파에게 인생의 대학원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첫째, 그는 가난이 불행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권력이 없어도 존엄할 수 있으며 명예가 없어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둘째, 그는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흙을 만지고 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는 진정한 생명의 순환을 이해했습니다. 책 속에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몸으로 체험한 지식만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셋째,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함께 땅을 일구던 농부들, 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이웃의 어부들. 이들은 화려한 말이나 거창한 이론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 나름의 지혜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동파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넷째, 그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복귀를 꿈꾸는 대신 오늘 이 순간을 최대한 충만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내 것이다. 1084년 황주에서의 생활이 끝났습니다. 조정에서 소동파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유배 상태이긴 했지만 적어도 봉급이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황주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수 만든 음식을 싸주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동파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유배수로 왔지만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배가 황주의 부두를 떠나며 소동파는 뒤돌아 보았습니다. 성 동쪽에 자신의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동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평생 잊지 않으리라. 제6장 끝없는 부침 마이너스 복귀와 추락의 반복 1085년부터 마이너스 1094년까지 1085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황제 신종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황제 철종이 즉위했습니다. 섭정을 맡은 선인 황태우는 왕안석의 신법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조정의 인사를 개편했고 신법을 반대했던 관료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소동파에게도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49의 나이에 그는 다시 한번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의 직책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번역국부사, 예분왕중, 그리고 마침내 한림학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소동파가 돌아왔다. 그의 명성은 황주 유배 시절 더욱 높아져 있었습니다. 적벽부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은 전국에 퍼져 있었고 그의 철학과 사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1089년 소동파는 예부상서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급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예전의 소동파가 아니었습니다. 황주에서 4년을 보내며 그는 변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줄었습니다. 또다시 쓴소리를 하다. 하지만 소동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신법을 반대했던 보수파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들은 과거의 원한을 갚듯이 신법 추진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소동파는 이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안석의 신법에는 문제가 많았소.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 추진자들을 마녀 사냥하듯 탄압하는 것도 잘못이오.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이 과거 왕안석이 우리를 탄압하던 것과 무엇이 다르오? 보수파 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권력을 잡았는데 소동파는 왜 또 반대하는가? 그들은 소동파를 배신자로 봤습니다. 신법파는 이미 그를 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제 보수파마저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소동파는 양쪽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옳은 것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모두가 나를 적으로 여기는가? 이 세상에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1094년 소동파의 운명은 또다시 뒤바뀌었습니다. 선인 황태우가 세상을 떠나고 성인이 된 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철종은 아버지 신종의 정책을 계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다시 신법파를 중용하고 보수파를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동파는 다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정주, 해주, 그리고 마침내 해남도까지. 갈수록 유배지는 험하고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동파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황주에서 배운 교훈이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배는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제7장 지옥에서 피어난 유머. 해주와 담주 1094년에서 1100년까지 1094년 소동파는 60 가까운 나이에 해주로 유배되었습니다. 해주는 지금의 광동성 지역으로 당시에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무더운 날씨, 말라리아와 전염병, 독충과 맹수들. 생존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해주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들의 문화를 배웠으며 그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해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여지라는 과일을 처음 맛본 그는 감탄하며 시를 썼습니다. 날마다 여지 300개를 먹으니 이 몸 기꺼이 영남 사람 되리라. 유배지를 천국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유배수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소동파는 답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살만한 곳 아니겠습니까? 담주 해남도 인생의 끝에서 깨달음을 얻다. 1097년 소동파에게 더 가혹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다를 건너 해남도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남도는 중국 본토의 최남단 섬으로 당시에는 완전한 오지였습니다. 송나라의 고위 관료가 이곳까지 유배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소동파의 나이는 이미 62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죽으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생 소철은 슬픔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형님, 이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담담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본다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은가? 그는 바다를 건너 해남도에 도착했습니다. 해남도는 정말로 원시의 땅이었습니다.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동파는 여기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현지 원주민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해남도에 학교가 세워졌고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동파는 현지인들이 먹는 굴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그 맛이 기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여기 굴 맛이 정말 환상적이다. 싱싱하고 크고 맛있단다. 하지만 부디 조정의 대신들에게는 비밀로 하거라. 그들이 알면 이 맛있는 걸 먹으려고 앞다투어 이곳으로 유배 오겠다고 할까 봐 겁이 나는구나. 죽음의 땅에서조차 유머를 잃지 않는 이 정신, 이것이 바로 소동파가 불멸의 존재가 된 이유입니다. 해남도에서 소동파는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네. 행복은 장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궁궐에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유배지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있느냐일세. 1100년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서 소동파에게 사멸령이 내려졌습니다. 65세의 노인은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남도 사람들은 슬퍼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동파는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 바다를 건너 본토로 돌아온 소동파는 천천히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났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으며 맛있는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에게 이 여행은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1101년 7월 소동파는 상주에서 병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들과 친구들을 불러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내 평생 하늘과 땅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후회는 없다. 7월 28일 소동파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66세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황제부터 일반 백성까지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소동파가 세상을 떠난 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를 유배 보낸 황제들은 역사책에서도 거의 잊혔지만 소동파의 이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여전히 읽히고 그의 철학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그의 요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왜 소동파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가 천재였기 때문일까요? 그가 고위 관료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소동파가 위대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내면의 자유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권력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자기 자신을 잃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소동파보다 더 편안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배를 가지 않고 고문을 당하지 않으며 목숨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다른 종류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취업의 압박, 경쟁의 스트레스, 비교의 고통, SNS의 피로감,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늘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바로 이때 소동파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돼지고기가 싸면 동파육을 만들고 달이 밝으면 실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만의 동파를 일구라. 소동파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요리법도, 시도, 철학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 작은 것들을 즐기는 태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황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의 좌절, 관계에서의 실패, 꿈의 좌초, 건강의 악화? 그렇다면 이제 당신만의 동파를 일구어야 할 때입니다. 물리적인 텃밭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일 수도 있고, 작은 일상의 루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즐겁고 의미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달이 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달이 1000년 전 소동파가 적벽의 강 위에서 바라보던 그 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소동파와 같은 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잔의 술이나 차를 따라 마시며 소동파처럼 속삭여 보십시오. 참 살만한 세상이다. 이것이 비관도 낙관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소동파식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은 길고 험난합니다. 때로는 정상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 안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동파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소동파는 평생을 떠돌았지만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단단한 언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그 언덕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000년 전 한 천재가 우리에게 남긴 이 따뜻한 위로가 오늘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 주기를 바랍니다. 봄 강물은 오리보다 따뜻하고 여름 하늘은 구름보다 높으며 가을 달은 물보다 밝고 겨울 매화는 눈보다 향기롭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데 어찌한 철만 슬퍼하랴. 소동파의 정신으로. 지금까지 1000년을 빛나는 인생의 달인 소동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동파육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강물이 언제나 맑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